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법률행위 대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에 그림이 보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은 잠시 후에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러분 교재 7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 대리 여기서부터 진행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수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이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 그래서 각자 대리 원칙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이 만약에 을, 병 두 사람이 있다. 그럼 을도 단독으로 대리 행위를 하고 그 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되고 또 병도 마찬가지. 병도 만약에 정과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직접 귀속되고, 이것을 우리가 각자 대리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본인이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리인이 두 사람 있을 때 항상 대리행위를 할 때는 같이 함께 행위를 하도록 제한을 걸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동대리는 일종의 대리권의 그 제한에 해당되고요. 서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예를 들면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본인한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능력은 좋은데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잘해. 이런 경우 병도 마찬가지. 또 한 사람의 대리인도 역시 그런 성향이 좀 있다면 둘이를 그냥 항상 묶어서 대리행위를 하게끔 제한을 걸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2번 질문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는데 틀렸죠. 공동 대리가 원칙이 아니고요. 방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공동 대리는 예외고요. 그다음 3번 질문입니다. 대리인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했다. 이 소리 뭐냐면 대리인이 만약에 병인데요. 이 병이 입찰 절차에서 똑같은 동일 물건을 놓고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이건 뭐냐면 쌍방대리라고 그래요. 쌍방대리. 그래서 이런 행위는 분명히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요. 누구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피해가 오게 돼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만약에 이 병이란 대리인이 갑과 친하면 을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을과 친하면 갑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또 나오거든요.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기약 또는 쌍방대리를 금한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허락을 하거나 채무 이행일 때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찰에서 병이란 대리인이 갑과 을을 두 사람을 동일 물건에 대해서 쌍방대리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무효이다 하고 나왔죠, 여러분? 네. 옳은 질문입니다. 자, 대리 이제 시작하고 점점 깊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좀 가볍게,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질문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빠른 속도로 복습 한번 하고 가시죠. 여기 보시면 핵심 정리 부분에서, 분명히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임장이나 수권장을 보니까 본인의 어떠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응? 위임장이나 수권장에 그러한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이때 이 대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러한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 민법 118조에서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118조에서 보충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진행된 방식과 약간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분필이 지금 보이십니까? 네. 자,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고 그죠? 어수선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실제 현장 강의다 이런 경우 또는 지난 시간처럼 전자칠판을 통한 강의다면 제가 직접 나와서 손짓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지 당연히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제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요.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지금 어떤 지문을 읽고 있는지 이게 순간적으로 깜빡 여러분 딴 생각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필이 보이시죠? 지금 이게 빨간 이제 분필 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마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양쪽 강의가 모두 뭐 일장일단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 같은 방식이 여러분이 잘 따라만 주시면요 종전보다도 더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습득하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얼굴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명만 잘 나오면 되죠. 네, 그렇게 저는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수적인 표현 하지 않고 본격적인 강의 내용만 표현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보충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인을 위하여 보존행위 여기 지금 나옵니까?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이것을 일명 묶어서 관리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보이게 앞 글자 따서 보이게 관리할 수 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보이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게 처분행위를 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존행위는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요 보존행위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사례가. 그래서 보존행위의 사례는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이 있어요.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찾아내어서 보존 등기를 하는 행위. 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이런 대리인한테는 좀 봉급 이런 거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미등기 부동산이 있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이제 선태 때부터 이렇게 상속이 된 땅인데 이 현재 상속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그래서 한때 여러분 그 지방마다 뭐 도 단위로 지자체별로 뭐 조상 땅 찾아주기 뭐 운동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횡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뭐 이러이러한 그 선조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미등기 상태고 당신이 후손이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자다. 이렇게 나와서 그냥 느닷없이 뭐 횡재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그 대리인이 이같이 똑똑해갖고요 법률적 지식이 기반이 좀 있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미등기 부동산을 찾아내서 본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주는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행위죠. 예, 무제한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반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 예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부패성 있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이거 보존이 아니고 처분행위가 아니냐. 이게 처분이란 말이 있어서 처분행위 아니냐가 아니라 부패성 있는 물건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 본인의 창고에 다른 신선한 물건도 함께 오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보존행위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수선행위. 제가 여기 순서 이제 빈도가 있는 것부터 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수선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상대방 병에게 갚아야 될 기한이 도래된 채무가 변제됐어요. 본인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 관계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가 있어. 이거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집행당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 나서서 변제라는 것도 보존행위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채무가 아니고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어. 곧 소멸시효가 완성될 단계에 지금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대리인이 중간에서 뭐 했다고요? 중단행위를 걸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채권을 보존했다. 역시 보존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용계량행위. 이용계량행위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용행위가 뭐 어떤 것이고, 계량행위가 어떤 것이고, 이렇게, 이것을 서로 구분하는 이런 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례는 나오지만, 예를 들면, 본인의 건물을 대리인이 임대를 설정해서, 차임,
월세 수입을 꾀하는 행위. 이런 것은 이용행위다. 근데 이것이 계량행위다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지 구분하는지 보자. 이런 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청오해에서 그냥 가능하냐 못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방금 예를 든 부동산의 임대차 설정행위. 이런 것은 이제 이용행위로서 가능하고요. 본인의 금전에 이자부 대 이자를 붙인 대여. 시험 지문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건 거의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뭐 토지를 X 토지를 놀리고 있는 토지를 그 임대하는 것은 여기 이용행위지만 사용대차로 빌려준 토지를 임대차로 바꾸는 거. 이것은 이제 계량. 사용대차, 임대차가 차이점이 뭐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이건 무상계약이고 이건 유상계약이거든. 임대차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자기 친구한테 공짜로 빌려준 시골 땅을 대리인이 나서서 본인은 말 못하고 있는데 대리인이 나서서 그래도 월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차로 그렇죠. 무상을 유상으로 바꾸는 것 계량행위로서 얼마인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역시 아는 지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돈을 대리인이 나서서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이제 계량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셨죠? 보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보이의 관리행위 이렇게 했고요. 처분행위. 처분행위의 대표 행위면 뭡니까? 본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대리권도 없으면서. 매매에 대한 대리권도 없으면서 매각 처분하는 행위. 또 담보 설정, 뭐 저당권 설정 행위 이런 것이 왜 처분행위에 해당되느냐. 아시죠? 돈 빌리고 저당 설정했다가 돈 못 갚으면 경매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을 본인의 재산을 잃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할 수 없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대리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줬다. 처음부터 저당 설정에 대한 대리권을 줬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뭐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믿지만. 그래서 특히 여기서 또 주의를 할 부분이 뭐냐면 계량행위 중에서 본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 투자를 이 대리인이 원래 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 대리인.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전문가죠. 근데 본인 예금에서 본인한테 허락받고 대리권 받은 것도 아니면서 또 본인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식회사가 예를 들면 뭐 주가가 폭등해서 본인한테 막대한 재산의 이익을 가져왔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애초부터 그런 대리권을 주었다면 모르지만은 그런 대리권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대리인이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서 지문이 여러분에게 함정을 팔 수 있어요. 본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주가가 급등하여서 본인에게 재산의 증식을 가져왔다. 권한이 분명치 않은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OX 당연히 X죠. 본인의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꿈으로써 역시 땅값이 상승함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왔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권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행위는 당연히 물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런 행위는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는 할 수 없다는 것. 네. 더 이상 추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왕이면 밑에 있는 부분도 어차피 지금 지문이 이제 돌아가면요. 지문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판단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민법은 자기약 쌍방대를 원칙적으로 금하나 124조에서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근데 본인이 승낙하거나 또는 채무 이행일 때는 허용된다고 했는데 단 다툼 있는 채무 이행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한 미도래 채무 이행이나 대물 변제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물 변제는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거 설명될 또 기회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아까 했어요.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공동 대리 예외를 인정한다 했고요. 3번 한번 보시죠, 여러분. 3번. 만약에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 그러니까 본인이 승낙한 적도 없는데 내가 이 땅 좀 팔아주시오 하고 대리권 줬더니 대리인이 자기가 사버렸어. 자기 혼자서 계약서 써버리고 다 했어. 예? 그것을 자기약이라 그러거든요. 이 땅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더니 대리인이 계약서를 자기가 만들어 갖고요. 매도인란에 본인 넣고 매수인란에 대리인 자기 넣고 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럼 이제 자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약도
원칙적으로 금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다.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제한을 딱 걸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어떤 대리인이 툭 튀어나와서 자기가 단독으로 각자 단독 대리 행위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자의 행위는, 이 대리인 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무효이다가 아니고 무효이다 해버리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효이다가 아니고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 즉 126조의 표현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6조의 표현들이 즉 월권대리가 된다. 그러면 이건 무효와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느냐. 무효는 무효이다 해버리면 이건 확정적 무효로서 추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 즉 월권 대리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일종의 표현 대리의 일종이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뭘 할 수 있냐면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럼 추인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유권 대리였던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미 민법 공부를 한 2, 3회독 하신 분들은요, 이런 내용들은 뭐 딱 들으면 바로바로 기억이 되살아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요, 지금 설명 들으시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고 바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부터, 아니, 2페이지가 아니라, 자, 바로 아까 보신 지문 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맞죠? 네, 맞고, 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나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맞죠? 소멸시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야, 이것도 보존행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6번, 권한에 정함이 없는 대리는 기한이 도래한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 이거 제때 안 갚으면 집행당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럼 7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여기 여러분 처음으로 오타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전금이 아니고 잔금입니다. 잔금. 그래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본인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근데 본인의 X토지에 대한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금도 받을 수 있고 누가?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수령해서 대리인이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대리인 자기가 갖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본인에게 입금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요. 또 그 다음 지문. 자,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를 연장해 줄 권한도 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사례에서 자, 오늘 중도금 지급 날짜입니다. 근데 매수인 병이 대리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을한테. 죄송합니다. 오늘 원래 중도금 지급하기로 약속된 날짜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일주일만 중도금 지급 일자를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을은 대리인 어때요? 그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했거든요. 이 대리인은 자기 권한에서 해줄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 연계될 테니까 그때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한테 별도로 다시 승낙을 구하거나 대리권을 별도로 특별 수권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것. 됐죠? 빈도 있죠? 자주 나오죠? 주의하시고요. 여기 7번 지문 이거 참 자주 나왔네요. 여러분 너무 시험에서 15, 16, 19, 21. 그렇죠. 네. 요즘도 간평사 24년도, 네, 금년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게 무슨 뜻이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본인이 병한테 빌려준 돈을 본인이, 갑이, 을한테 네가 가서 좀 받아와. 이겁니다, 여러분.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대리권 받아가지고 이제 병한테 갔거든요. 채무자한테 갔더니 채무자가 정말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대리인이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원래 1,000만 원 받아 와야 되는데 500만 원 까주고 500만 원만 변제하라. 뭐요? 대여금의 일부를 지금 뭐 했죠? 면제하는
행위를 했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자신 권한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특별 수권이라는 용어가 별도의 대리권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한테 사실을 보고하고 본인의 별도의 승낙을 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다음 10번입니다. 금전소비자 계약에서 원리금 반환 채무 변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는 원칙적으로 그 원리금 반환 채무를 면제해 줄 대리권도 있다. 앞에 9번과 10번은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노무사 여러분 19년, 20년 연속적으로 같은 지문이에요, 거의. 그렇죠? 어때요? 틀렸습니다. 네, 이런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지문입니다. 자, 11번 지문.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지금 뭐 큰일 날 상황입니다. 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인데 얘가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그 예금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틀린 것이죠. 이런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교재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 11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네, 77페이지 하단인데요. 1번 대리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 현명이 뭡니까, 여러분? 현명. 현명이라면요. 이름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명은 이름 명자고 현은 밝힌다는 뜻입니다. 밝힐 현자입니다. 네.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요, 나는 갑의 대리인을이다. 나는 갑의 대리인을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한다. 이것을 현명이랍니다. 근데 이 현명은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불문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현명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을이다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물론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니까 묵시적 현명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법령으로 본다. 간주가 돼버려요. 그것도 여러분 가끔 지문에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여기까지 끊으면 어떻게 돼요? 현명을 얘기해요. 현명. 자꾸 현명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한자 잠깐 써보겠습니다. 현명. 한자가 조금 복잡해요. 예, 이겁니다. 현명. 보이시죠? 예, 이 현자가 밝힌다 또는 그런 밝힌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명은 이름 명자죠. 그래서 이름을 밝힌다. 그래서 현명해야 되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불문하고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법률행위로 간주된다.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 현은 여러분 어디서 조금 안면이 없습니까? 물론 뭐 차례나 제사를 기일 조상님의 기일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가구도 많습니다만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요즘에는. 근데 통상적으로 뭐 차례 지내고 제사를 모시는 그런 집안에서는 앞에 이제 지위 써붙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글자가 바로 이 현자예요, 여러분. 현자 이겁니다. 현 학생 부군 신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위 그렇죠. 그래서 조상님을 조상을 밝힌다. 모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봤습니다. 자, 시험하고 직결되는 설명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에 좀 남겨달라는 의미에서 현명주의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3번 지문입니다. 적법한 대리인에서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지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상대방의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외로 노무사 시험, 여러분 시험의 지문은 그렇게 길진 않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의외로 좀 길게 나왔네요.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을이 이제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대리인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단 말이에요.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대리인이. 근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끝끝내 안 치러갔고요. 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곧 나오지만 이 대리 행위의 어떤 흠결, 하자, 유무는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지만 그 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뭐 취소를 주장하거나 해제권 행사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보는데요. 지금 제가 이 지문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본인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이 끝끝내 잔금을 치르지 않으니까 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해제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요. 채권법에 가면 나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럼 매도인 갑은요. 상대방 병에게 지금까지 대리인이 받았던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또 본인으로부터 뭔가 이 대리인으로부터 뭔가 등기 관련된 서류를 받은 것이 있으면 역시 갑한테 되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원상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을이 계약금 중도금을 애초에 처음에 받은 거 자기가 그냥 횡령해버렸어요. 자기 개인 용도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해제가 됐거든요. 본인은 계약금 중도금 받은 사실이 없어. 대리인으로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요. 받았던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대리인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를 했다 하더라도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본인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상대방이 잔금을 제때 안 치렀으니까 일종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그걸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원상회복 의무 그 자체에서 이미 대리인이 받았던 계약금 중도금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지문 한 번 더 읽고 자, 이 지문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 여기서 뭐 본인이 해제했든 상대방이 해제했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상대방이 해제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뭐 본인이 뭐 해제권 행사한 것으로 나와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이 수령한 상대방의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했다더라도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금 받은 수령한 것을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했다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네, 설명했죠. 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거래 사정을 잘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인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대리인이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죠. 과실을 인해서 알지 못했다면 과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비진이 통정 착오가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 말고요. 지난 시간 의사표시 이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한 두세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시 한번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비진 의사표시가 있었다. 통정이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다. 또는 사기나 강박을 상대방으로부터 당했다. 그러면서 착오에 빠지고 그러면서 의사표시를 했다. 또는 강박을 당해서 공포심에 빠졌다.
또는 어떤 사실을 알았다. 악의. 과실로서 알지 못했다. 과실. 이것들 모두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그로 인해서 착오에 빠졌다면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졌다면 그건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한테 가니까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설명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번 했습니다. 또 뭐 강박을 당했다. 공포심에 빠졌다. 이건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되니까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자, 요 그림을 자, 잘 봐두시고요. 시험 참 자주 나옵니다. 자, 자주 나오는데요. 보시고, 자, 방금 여기를 잠깐 보면요. 그림 한 번 더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인이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어요. 그렇죠? 체결했고, 다시 갑이 병의 대리인, 그러니까 병이 제2매수인인데 이 제2매수인의 대리인 정과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쪽으로. 그래서 노란 화살표, 쌍방향 화살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요. 갑이 을과 일단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다시 병하고 이제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병의 대리인인 정하고 한 거예요. 정. 여기서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의 이중매매에 대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정이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근데 그러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정작 본인, 제2매수인인 본인은, 즉 정의 본인이 병입니다. 병. 그래서 여기 정 밑에다가 제가 병의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병의 대리인이 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도 방금 흠결, 하자, 악의, 과실 등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알았다면 그리고 자신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니까 당연히 갑과 병 사이에 나타난 법률 효과인 이 매매계약은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어떤 근거로? 민법제 103조 사회적 타당성을 이룬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효가 된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시고 눈동자를 조리개 삼아 딱 찍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문이 길어졌을 때, 길 때 그 지문을 압축해서 순간 판단할 수 있어요. OX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림을 제가 미리 그려서 어려운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지문. 자, 여기 7번까지 좀 마무리하시죠. 자,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방금 그 그림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돼요.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거래 사정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국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표현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행위를 누가 했다? 대리인이. 자,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누구 표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무효란 효과는 당연히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다음 5번. 대리인의 쌍방 대리행위는 금지되나?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죠? 근데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따라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경계는 또 채권법에 가면 또, 채권 소멸 사유로 나오거든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원래 자기약 쌍방대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예외적으로 채무 이행일 때는 가능한데, 채무 이행 중에서도 다툼 있는 채무 이행, 대물 변제, 경계,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해설에 여기 경계하고 보이시죠? 네, 허용되지 않는다. 경계가 뭐냐? 이것은 우리 채권법에 가서 언급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입니다. 6번. 사채 알선업자가 대주, 채권자, 차주,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사채 알선업자입니다. 얘가 쌍방 대리를 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해요. 근데 사채 알선업자, 이 알선업자는요, 본래
자신의 업 자체가 이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쌍방 중간에서 쌍방 대리해가지고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고 많은 그렇죠 수수료 받고 이게 본래의 자식의 업무거든 자기의 업무예요. 그래서 사채 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쌍방 대리 권한이 있다. 그럼 이해하셨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소유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할 권한이 있다는데 여러분 대리인이 해제권, 취소권 이런 권한을 행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런 내용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또 한번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대리는 매매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졌어도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받을 권한도 있고 또 뭐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고 뭐 이런 권한들은 있지만 만약에 그 계약이 해제 사유가 됐다.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나서서 해제권 행사 이거 안 돼. 그리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당했다. 취소할 수 있다. 110조에서. 그러나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 못해. 본인한테 효과가 기속되어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 그 법률적 효과 또는 비법률적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기속된다. 네, 이것을 강조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아마 다른 지문에서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